우리가 수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첫 시간에는 나에 대해서 했고 저번 시간에는 상상에 대해서 했습니다. 예, 이번 시간의 주제는 문학과 사람에 대해서 할 겁니다. 저번 시간에 한 거 잠깐 기억이 나는지 몇 개만 볼까요? 저번 시간에는 상상을 하는데 우리가 과일을 하나 놓고도 과일을 이렇게 자르면 그 초록 세상에서 붉은 세상으로 변하는 그런 상상을 한 시인의 생각을 엿보았고요. 또 우리가 그냥 이때까지는 아주 이렇게 동물이라든지 혐오, 곤충 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 동물들이 우리 사람을 보았다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역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것도 아마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도 또 이런 시를 보면서 인간이 또 약간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린 물고기 이름을 배우면서 그 어린 물고기 이름이 모롱이, 꽝다리, 노가리, 고돌이, 또 풀치, 뭐 아주 재밌는 이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또 저번 시간에 고영민 시인이 적은 똥구멍으로 시를 읽다의 교재에도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읽는 게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그 종이가 시를 쓴 종이가 휴지가 되었을 때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죠. 예, 똥구멍으로 시를 읽다 이런 시도 이렇게 탄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안도연 선생님의 스며드는 것도 저번 시간에 했죠. 예, 그래서 꽃게, 그러니까 게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 위주로만 생각을 했는데 개의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정호성 선생님의 시에서 산산조각이라는 시를 보면서 우리는 산산조각이 났으면 끝났다. 실패했다. 그리고 쓸모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 산산조각 나면 어때? 또 이대로 살아가면 되지. 산산조각 났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산산조각,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어떤 법문 같은 그런 시를 한 편 또 저번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또 이것이 과연 예술이 될 수가 있느냐, 그죠? 그냥 변기통에다 자기 사인 딱 해놓고 이것이 예술이야. 또는 그냥 캔에다가 자기의 배설물을 한 80개 넣었다 그랬죠. 80개 정도 만들었답니다. 시리얼 넘버가 있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나의 예술 작품이야 라고 한 예술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 고정관념을 뒤엎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동안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닐 거야, 거짓이야 라고 한번 바꿔 생각을 해보고, 내가 사람인데 동물 입장으로 생각해보고, 뿌리가 하늘로 서 있는 나무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일상을 뒤집는 생각을 우리가 함으로 해서 창의적인 그런 글, 그런 게 아주 낯설게 하기라는 그런 글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미는 언제나 엉뚱하다란 말이 있어요. 이 파이프를 그려놓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밑에 뭐라고 했느냐면 This is not a pipe.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여러분 이게 보이는데 이게 무엇으로 보입니까? 예, 이게 꽃으로 보입니까? 뭐 이렇게 나무 토막으로 보입니까? 지팡이로 보입니까? 파이프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거 파이프네 라고 관중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작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던 관중이 아닌데요, 이거 파이프인데요 하니까 이걸 그린 작가가 이 사진이겠네요. 사진 찍은 작가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그럼 이 파이프로 당신이 한번 담배를 피워 보시지요 라고 했다는 거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닌 게 맞죠. 뭡니까?
파이프 이미지입니다. 예, 이것을 그림을 그렸다면 파이프를 그린 그림이고요. 파이프라는 사진을 찍었다면 파이프를 찍은 사진이고, 그러니까 파이프란 이미지지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만지거나 불을 피울 수 있는 파이프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엉뚱하게 작가는 상상을 하는 사람이 작가입니다. 그 사람이 화가이든 또는 글을 쓰는 작가이든 영화 감독이든 가수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상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걸 우리가 봤고, 오늘은 사람, 문학과 사람이란 주제로 아마 여러분들께서 글을 쓴다면 우리가 첫 시간에 나를 표현했듯이 내 주변의 사람, 아마 사람에 대해서 글이 참 많이 나올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많죠. 내가 잘 아는 사람부터 글을 써보시면 됩니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죠, 나. 어떤 때는 내가 나를 모를 때도 있지만 나에 대해서 글 써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글 쓰시라면 부모님에 대해서 참 많이 쓰죠. 예,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할머니에 대해서, 예, 할아버지에 대해서, 또 내가 부모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더 뭐 이렇게 이제 가족이 있는 분들은 또 자기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자식, 또 아내가 있는 분들은 아내, 남편이 있는 분들은 남편, 예, 이렇게 그러면서 확장해 나가죠. 친구, 이웃, 그리고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분들, 그리고 책에서 봤던 주인공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비퐁이란 분이 뭐라고 했느냐면, 글은 곧 사람이다, 이 말을 했어요. 이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글은 곧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글을 딱 읽어보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는데도, 와,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구나. 내 생각하고 똑같네? 아니면 나는 이분하고 생각이 다른데, 이분은 아마 나와 달리 활달한 사람일 거야. 아니면 이분은 굉장히 조용한 사람일 거야. 우리는 그냥 사람을 안 보고 그 사람의 한편의 글만 보고도 그 사람을 짐작하잖아요. 그래서 글은 곧 사람이다. 실제로 우리가 좀 이런 경우 많죠.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작가, 그리고 그 시를 읽어보고 그 에세이를 읽어보고 그 작가가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에 부산에 왔다, 또는 어디 영광도서에 왔다, 어디에 와서 팬 사인회를 한다, 아니면 북토크를 한다 하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작가이면 가보고 싶죠. 그래서 가보거나 아니면 또 요즘 비대면도 많이 하니까 비대면으로 만나봅니다. 만나보면 정말 내가 봤던 글이랑 사람이랑 똑같네. 예, 이런 경우가 한 80%입니다.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요. 대부분 글은 곧 사람이다. 여기 이 문장에 부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작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작가 루이제 레인즈가 뭐라고 했느냐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쓴 글은 똑같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렇게 내 아닌 글을 쓸 수가 없죠. 내가 생각하고, 예, 그리고 내가 특히 수필은 더 그렇습니다. 수필은 사실을 쓰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수필은 거짓으로 쓰는 것이 아니니까 더 수필가들의 글, 예, 산문은 읽어보면 진짜 그 사람의 생각이 그대로 복사했듯이 이렇게 문장으로 나타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글도 앞으로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글과 사람,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인간이 지금으로서는 뭐 한동안은 사람이 최고라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요즘은 사람이 최고다라고 하지 않고 사람과 자연이 같다는 이런 상생의 조건으로 우리가 굉장히 인식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지구는 옛날에 사람 위주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되었잖아요. 그 이전에는 누가 우선이었을까요? 예, 사람 이전에는.
그렇죠. 신입니다, 신.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들, 우리가 사람 이야기하기 전에 신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 하면 어떤 신이 가장 생각이 나죠? 그렇죠. 뭐, 그리스 로마 신, 또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신요? 예, 우리나라를 세운 누구? 예, 단군. 예, 예, 그렇죠. 우리는 단군 잘 알죠. 그래서 우리나라 신 얘기도 제가 한 두 개, 단군하고 다른 거 하나 정도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하려고 신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자, 다른 나라 신은 우리가, 학생들이든 어른들이든 여쭤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얘기, 다 하셔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잖아요, 제우스. 예, 신들의 신이죠. 이 제우스는 바람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제우스가 있고, 제우스의 아내가 누굽니까? 예, 헤라죠, 헤라. 뭐, 이렇게, 헤라는 우리나라 뭐 화장품 이름에도 있죠. 예,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라서 화장품에도 이 헤라라는 상호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아는 바다의 신 누가 있습니까? 포세이돈, 그리고 대지의 여신, 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 예, 데메테르도 있고요. 그리고 비너스라는 아름다운 미의 여신, 누구죠? 아프로디테. 예, 아프로디테가 히라보는 아프로디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영어로는 이름이 다릅니다. 비너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12신 하는데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이런 신을 12신이라 하기도 하고요. 학자에 따라서 신들이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그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 전쟁의 신, 아레서, 또 전쟁의 여신은 아테나, 뭐 태양의 신 아폴론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장장이, 예,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지금 현실에도 참 많이 쓰죠. 우리가 잘 아는 스포츠 상표, 스포츠룩 상표 나이키 같은 것도 니케라는 여신, 그죠? 그 신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미다스의 신 같은 경우, 미다스의 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뭐 잡으면 다 금으로 변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신들의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야기가 파생되어서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만화로도 또는 책으로도 영화로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가 풍부하듯이요. 우리나라에도 신화 이야기가 있죠. 예, 우리나라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건국하면 나라국, 세울건, 나라를 세운 신화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탄생되었다 하는 신화입니다. 이건 나라마다 이렇게 건국 신화가 이렇게 대부분 또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화 아는 거 뭐가 있습니까? 많이 안 떠오르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우리나라 신화를 더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 건국 신화 중에서 단군 신화 이야기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인데, 어디에 맨 처음에 이 단군 신화가 기록이 되었나 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삼국 유사 있죠? 삼국 유사는 누가 썼죠? 예. 이련 스님이 썼습니다. 예, 이련 스님이 쓴 삼국 유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이렇게 단군 신화를 비롯해 가지고 아주 뭐 이렇게 재밌는 신화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신화하고 전설하고 민담하고 탁탁 이렇게 나누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떤 때는 신화하고 전설이 같이 겹쳐져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설과 민담이 같이 겹쳐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신화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신들의 이야기. 전설은 무엇입니까? 전설은 신은 뭐 신처럼 위대한 예, 영웅들이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전설에서는 재미있는 것이 말도 안 되는 뭐 이렇게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이 다리가 그때 피를 흘렸던 다리다. 핏자국이 여기 있다. 뭐
이 무덤이 그때 그 소녀가 죽어서 뭐 백일홍이란 옆에 이 무덤 그 소녀를 묻어두었더니 백일홍이란 나무가 여기서 솟아났다. 이렇게 이 나무가 바로 그 소녀의 홀령이야. 이렇게 막 이렇게 자꾸 전설은 어떤 증거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증거를 만들어내죠. 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 신화는 뭐 다 아시다시피 하늘에 있는 환인의 아들로부터 시작하죠. 환웅입니다. 환웅이 이 땅에 와서 살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하늘님이죠. 환인한테 땅에 가서 살고 싶어요 했더니 사랑하는 아들이 참 저렇게 정말 진심으로 땅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라 하고, 그러면 너 혼자 보내기가 아쉬우니까 내가 풍백, 바람의 신, 우사, 비의 신, 운사, 구름의 신과 같이 신하를 또 3,000명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막 또 뭐 이렇게 뭐 방울하고 몇 가지를 줍니다. 자, 이걸 갖고 내려가라 하고 아들을 보호해 주죠. 그래서 환웅이 어떻습니까? 땅에 내려왔더니 당장 누가 찾아옵니까? 곰과 호랑이가 찾아옵니다. 환웅은 신이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사람으로 되게 해주세요 했더니 우리가 다 잘 알듯이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굴 속에서 견뎌라 했는데 호랑이는 성질이 급하고 못 견디고 뭐 며칠 만에 뛰쳐나가고요. 곰만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3, 7일 만에 인간이 되었다고 해요. 3, 7 하면 21일 정도인데, 예.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곰웅자를 해서 인간 웅녀로 이름을 지어줬죠. 그 웅녀가 여자가 되고 나니까 결혼을 하고 싶었고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환웅을 찾아가 가지고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갖고 싶으니까 잠시 저희 부군이 남편이 돼주지 않겠습니까? 하고 환웅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환웅이 인간으로 변하여 결혼을 했고요. 그것에서 이제 웅녀와 환웅 사이에 태어난 인간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그렇죠. 단군이에요. 단군 왕검이 탄생이 돼서 우리나라인 나라를 세운 거죠. 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죠. 예, 조선인데 우리가 이 성계의 조선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탄생이 되었다는 이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유산이죠. 네, 무형문화재, 무형의 유산입니다. 다른 데 가서 우리는 이렇게 반만년 역사가 있는 민족이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군 신화는 모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라가 세운 이야기는 있는데 땅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 땅이 만들어진 이야기, 우리 한반도가 만들어진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조그만 땅이 만들어진 이야기는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나라 신화 설문대할망 신화가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주도 땅을 만든 신화인데요. 제주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이 이야기가 제주도 사람들은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우리 제주도를 벗어나서 육지의 분들은 굉장히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가져다 주시고요. 제주신화 얘기를 하자면, 자, 제주신화의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할망하면 무슨 뜻이죠? 그죠? 할머니. 그죠? 할머니. 설문은 이름이고 대할망이니까 큰 할머니란 뜻입니다. 예. 설문 대할망과 오백장군 뭐 신화라고 하기도 하고 이야기, 그러니까 신화 전설이 좀 섞였죠. 예. 이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이야기를 시작하자면요. 이 이야기는 사실 딱 하나로 정리된 게 없고, 이야기가 뭐 크게 갈래로 하면 한 6가지 정도 종류가 있는데 그 얘기가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제가 오늘 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이 좀 정리가 되었고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옥황상제가 하늘에 있는데 옥황상제가 뭐 하늘에 있는 신이죠. 예, 그 옥황상제에게는 딸이 있었답니다. 딸 이름이 뭐냐면 설문대할망이에요. 이 딸이 있었는데, 자, 어느 날 옥황상제가 외출을 나가면서 이 딸에게 집 잘 지키고 있으라 하고 갔는 거예요. 근데 설문대할망이 하늘에서 밖을 딱 내다보니까 그때는 하늘하고 땅이 탁 붙어 있었답니다. 예. 지금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허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과 땅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옥황상제의 땅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늘과 땅을 쫙 이렇게 벌려놓은 겁니다. 쫙. 이런 얘기가 다른 나라 신화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음에 제가 신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중국 신화 방고 얘기도, 방고가 뭐 18,000년 동안 아래서 샀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서 그 아래에서 깨고 일어나서 또 하늘과 땅을 이렇게 또 막 벌리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18,000년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설문대할망이 하늘과 땅을 갈라놓았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왕, 옥황상제가 외출 갔다 오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닌 거죠. 굉장히 화가 났죠. 그래서 이 딸에게 너는 나의 이 뭐 명령이라 할까요? 아버지가 만들어 놨던 이 세상을 마음대로 내가 갈라놨으니까 너는 나를 거역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기양을 가거라 해서 땅으로 너가 갈라놓은 저 아래 세상 땅으로 가서 살아라 해서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설문대할망은 막 울면서 울면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자, 땅으로 내려올 때 저기 하늘에서 살던 곳에서 뭘 갖고 내려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쫓겨나가면 뭘 갖고 가겠습니까? 예, 저금 통장, 핸드폰, 예, 그런 걸 갖고 가겠죠. 자, 근데 설문대할망은 하늘에 있는 흙을 한 줌을 치마에 이래 딱 싸가지고 응응응 울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가 그 흙을 우리나라 정도 한반도 정도 오다가 울다가 흙을 바다에 조금씩 흘렸어요. 찔끔찔끔 흙을 흘렸고요. 흙 흘렸고 거기다가 흘린 그 자리에다가 나머지 흙을 몽땅 이렇게 부어 놓았습니다. 자, 몽땅 부어 놓은 흙더미는 알다시피 뭐가 되었다? 그렇죠. 제주도란 섬이 되었고요. 아까 찔끔찔끔 흘린 것은 뭐가 되었나 하면, 제주도 가면 큰 산은 없고, 조금, 약간 언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오름이라고 하죠. 오름.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흘린 그, 흙은 오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설문대할망이 살기 시작하는데, 살다가 자기하고 키가 비슷하고요. 아주 큰 설문대하르방을 만납니다. 예, 하르방은 제주도 말로 할아버지라는 뜻인데 이제 그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처음 만날 때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야 됐겠습니까? 근데 이름을 그렇게 불렀답니다.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아니 땅도 금방 생기고 사람도 안 살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하르방이 나오는 거야? 예, 그렇지만 우리는 신화와 전설의 태클을 걸면 안 됩니다. 왜? Why? 이런 why not? 하고 물어보면 절대 안 돼요. 예. 뭐 신화는 말도 안 되고 전설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렇다 그렇게 전해 내려온다라고 그냥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런 이야기니까요. 자, 그래서 설문대 하르방을 만나서 두 사람이 결혼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기를 낳는데 한 명, 두 명, 5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몇 명? 500명을 낳습니다. 그것도 아들만. 예, 그러니까, 예, 신화죠. 예, 설문대할망이 신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가 신인데, 예, 신의 딸이거든요. 자, 그래서 500명 아들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농사 짓고요, 예, 밭농사 짓고, 뭐, 바다에 뭐, 고기 잡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쫄딱 망했습니다. 쌀도 없어요.
예, 곡식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농사지었던 쌀이 조금 이렇게 먹었던 쌀 부시래기가 조금 남아 있고 이제는 이제 그거 먹고 나면 다 굶어 죽어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설문대 할망이 이러지요. 아들들 보고 얘들아 모두 가서 양식을 구해 오너라. 그래서 아들들은 어떤 아들은 바닷가에 가서 전복도 따고 소라도 따고 고기도 잡고 어떤 아들은 예, 오름에 가서 나무 열매도 따고, 또, 칡뿌리도 캐고, 이렇게 각자 먹을 것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설문대할망은요, 집에 남아서 500명이 먹는 솥이니까 솥이 엄청나게 크겠죠. 그 큰 솥에다가, 뭘 하느냐 하면 양식 남은 걸 탈탈탈 붓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부어서, 예, 그 다음에 죽을 끓이죠. 아들들이 오면 한 그릇씩 먹여야 됩니다. 자, 불을 떼서 막 죽을 끓이면 죽은 어떻게 하면 그 중간에 저어줘야 됩니다. 젓지 않으면 솥에 눕게 되죠. 눌어붙습니다. 그래서 설문대할망이 솥전에 올라가죠. 솥전은 뭐냐면 죽솥 위에 이제 약간씩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있죠. 솥전에 올라가서 죽을 이렇게 나무 주걱으로 젓다가 며칠 동안 양식이 없어서 좀 굶었죠. 힘이 없죠. 그리고 죽솥이 좀 미끌하고 뜨겁죠. 그러니까 미끄덩하고 그만 어디에 빠졌다. 예, 죽솥에 빠져서 설문대할망이 그 죽과 함께 고아지고 말았습니다. 죽었어요. 자, 지금 사건을 모르는 아들들이 이제 양식을 구해서 한 명 한 명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0명, 20명, 400명, 499명의 아들들이 자기 몫의 죽을 한 그릇씩 떠서 먹게 되죠. 마지막 막내가 가장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보니까 세상에 자기 죽 한 그릇 정도 옆에 뭐가 있다? 유골이 있는 거예요. 그 유골이 누구 것이다 짐작했습니까? 예, 엄마 것이다라고 바로 짐작하게 되고 아들은 통곡을 하면서 엄마가 이렇게 죽었는데 형들은 이것도 모르고 자기 배만 불리고 엄마를 찾지 않았다. 나는 이런 형들과 살 수가 없다 하면서 울며 집을 뛰쳐나가서 제주도 사귀섬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몸을 던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차기섬에 가면 바위가 삐죽 튀어나온 곳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막내 500장군의 막내 바위라고 여행 가면 막 가이드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모두 어디에 가느냐 하면 한라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라산에 가서 모두 바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라산 같은 데 가서 바위가 이렇게 많이 있는 곳을 500장군의 바위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이 귀한 신화, 설문대할망 신화를 우리가 인간이란 이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신들의 세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또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좋죠. 그래서 혹시 제주도에 갈 일이 있으면 이렇게 제주에 가면 돌문화공원 이런 거 있습니다. 예, 제주 돌문화공원에 보면 이렇게 막 바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제가 가봤는데요. 2시간 정도 걸어야 되더라고요. 굉장히 돌 갖다 놨는데 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상을 500장군의 형상이라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설문대할망과 500장군 이야기를 알면 제주도 가서 500장군 가지고 뭐 상품화 해놓은 것도 많고 이런 얘기를 제주 사람들하고 나눌 수가 있어서 참 좋죠. 예, 그래서 500장 이게 돌문화공원에도 이렇게 이 공원의 모양도 설문대할망 얼굴을 이렇게 쪽두리 선 설문대할망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 예, 사람 얘기를 하면서 신 얘기도 곁들여서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사람 하면 내가 사람에 대해서 한편 서보세요 하면 생각을 누굴 할 것입니까?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뭐 가이드, 또는 도우미, 또는 나의 첫사랑, 그죠? 그리고 책이나 영화의 주인공, 그리고 가족도 있을 것이고요. 친척, 그죠? 친구, 이웃. 뭐 정말 뭐 우리는 앞을 보나 옆을 보나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까 사람의 소재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 그냥 뭐 예를 들면 할머니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내 친구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목을 정할 수 있죠. 예, 오늘 선빈이라는 글을 나중에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냥 그 사람의 주인공 이름을 바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선빈이, 또는, 예, 어목자 여사. 이거는 저의 글의 제목인데, 언니 이름을 그냥 어목자 이렇게 안 하고, 어목자 여사 이렇게 재밌게 붙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삼촌에 대해서 쓸 때도 뭐 부산 삼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경상도에서는 아재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재 하면 삼촌이기도 하지만 또 삼촌이 아닌 우리가 친척으로 통칭하는 아재라는 개념이 우리 경상도에서는 굉장히 친근한 이런 이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길두 아재, 삼식이 아재, 예, 이런 아재란 이름도 쓸 수 있고요. 뭐 사람에 대해서 도둑에 대해서 쓰는 글도 있죠. 늙은 도둑. 그리고 깡깡이 아지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깡깡이 아지매는 제가 쓴 글의 또 제목이기도 한데요. 영도에 가면 배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 청소할 때 배 밑에 이렇게 따개비 같은 거 따닥따닥따닥 붙으면 배가 나중에 침몰할 수도 있고 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들어오면 배 밑에를 이렇게 조선소 가면 다 청소를 해요. 그 청소하는 게 되게 힘든데 그 청소를 누가 했느냐 하면 영도에 보통 영도에 거주하는 아시매들 아줌마들이 그러니까 참 작업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아마 TV에도요 깡깡이 아줌마에 대해서 극한 직업인가 옛날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망치로 끌로 그걸 떼내거든요. 떼내고 하는 작업을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이런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러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가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망치 대신에 뭐 기계, 글라인더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보고 제가 이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 뭐 아니면 남편, 울할매 이렇게 사투리로 제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녀 누구? 그녀 태순. 이거는 제 아는 분이 썼는데 자기 어머니 이름이 태순 씨인데 어머니 이름을 그녀 태순 우리 엄마 안 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도 인물로 썼으면 제목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산문을 쓰기 전에 참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을 쓰는데 어떻게 쓸 것인가? 그냥 뭐 우리 어머니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다. 그리고 살아계실 때는 밭에 나무를 캐서 뭐 시장에 오일장에 가서 나무를 캐다 팔았다. 그 돈으로 우리를 공부시켰다. 우쭈쭈쭈 다 쓰고 나서 지금은 돌아가셨어. 뭐 화장을 해서 거새를 바다에 뿌렸다. 바다에만 가면 어머니가 그립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지만 어머니를 예를 들면 그냥 쭉 어머니의 행적과 느낌만으로 적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뭘 보면 우리 어머니가 생각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뭘 보면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날까를 생각해가지고 어머니 하면 딱 그거 떠오르는 거 여러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엄마는 옛날에 제첩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동이에 제첩을 담아가지고 이고 다니면서 제첩국 사이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제첩국
예, 그 제첩국만 보면 엄마 생각이 납니다. 그게 약간 비릿하잖아요. 그 비릿한, 제첩국을, 그래서 저는 제 눈에 제첩국이 보이면 꼭 사옵니다. 사와서 이렇게 한 그릇 먹으려고 하는데, 먹으려고 딱 보면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이 이렇게 그렁그렁 해지는,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요. 또,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자, 이분은요, 공강교 씨는요, 이거는 시입니다. 시지만,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서 산문을 쓸 때도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죠. 자, 소주병이란 시를 적었는데요. 참 기발합니다. 딱 눈으로 봐도 어려운 말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말,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볼게요. 술병은 잔에다 자기를 계속 따라주면서 속을 비워간다 했어요. 자,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소재가 두 개 나옵니다. 그렇죠? 술병과 잔. 계속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술병. 계속 받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잔. 예. 그래서 술병은 잔에서 계속 줍니다. 그러면 주면 술병은 어떻게 돼요? 점점 몸이 비워지고요. 잔은 어떻습니까? 받으면 점점 채워지죠. 예. 이걸 우리가 그냥 쉽게 사람의 대비를 해봅니다. 술병은 누구라고 할 수 있고 술잔은 누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술병은 술병은 뭐 쉽게 말하면 부모, 술잔은 누구? 자식. 예. 또 술병은 아들. 술잔은 술병은 아버지. 술잔은 아들이나 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술병은 또 어머니. 아니면 술병은 사장님. 술잔은 사원, 그 종업원. 술병은 선생님. 술잔은 학생.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요, 술병은 아버지고 잔은 누구다? 아들입니다. 볼게요. 빈병은 아무렇게나 버려져 길거리나 쓰레기장에서 굴러다닌다. 자, 속에 있는 걸 다 따라주고 비워주고 나면 그냥 사람들은 술병을 어떻게 하죠? 버리죠. 아니면 저 구석에 아무렇게나 그냥 처박아 놓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아무렇게나 놔두기도 합니다. 자, 아마 술을 먹고 나중에 치워야지 하고 문 밖에 내다 놓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바람이 세게 불던 날 나는 문 밖에서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야, 어떻게 이분이 공강교 선생님이 실제로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술병이 막 바람에 뭐랍니까? 그냥 드그덕 굴러다니는 소리를 아마 들었겠죠. 나가 보니 마루 끝에 쪼그려 앉은 빈 소주병이었다 했습니다. 자, 지금 술병은 따라주고 비워주고 버려지고 나중에 밖에서 버려지고 소외되고 해가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인데 그걸 소주병과 딱 연결을 한 겁니다. 그걸 이렇게 다행히 알아차렸네요. 바람이 언제 알아차렸습니까? 바람이 세게 불던 날 알아차린 겁니다. 예, 바람이 세게 불던 날은 언제일까요? 예,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아주 힘든 날일 수도 있고, 또는 철이 든 날일 수도 있겠죠. 예, 우리는,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계속, 챙겨주고, 예, 계속, 따라주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 그러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생각 안 하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아,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돌아가시고 안 계시든지, 예, 부모님이 병들든지 이렇게 하면 그때서야 그동안 고생하셨구나라고 철이 늦게 드는 경우도 있죠. 소주병과 소주잔을 가지고 부모와 자식을 생각을 한 걸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예를 들어보면요. 저는, 어릴 적 나는 말수가 적고, 잘 안 보이네. 예요. 어릴 적 나는 말수가 적고 혼자서도 잘 노는 조용한 아이였다. 도랑가 풀숲에 있는 쏙독새 알을 몰래 가져와 직불에 구워 먹거나
양볼이 얼얼하도록 개구리 똥구멍을 불며 장난을 쳤다. 내 삶에는 항상 고독이 깔려 있었다. 어린 시절 외딴 집 생활은 적막했고 20살 때 맞은 부모의 죽음 이후는 더더욱 스산하고 처량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시골에서 외딴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없고, 예, 그러니까 집에 오면 그냥 조용하니까 앞에 도랑에 가면 그 당시에 새들이 알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함부로 새 알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알을 몰래 가지고 와서 구워 먹거나 삶아 먹거나 배고프니까 예, 그렇게 하고 개구리도 잡아서 막 이 똥구멍에 이렇게 풍선 불듯이 불면서 장난도 치고 이렇게 어린 시절 보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부산의 단감동에 가면 화장터가 있었어요. 아주 원시적으로 그대로 시체를 그대로 이렇게 넣어서 그대로 태우는 데고 눈으로 타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단감동 화장막 앞에서였다. 10년을 병상에 계시던 아버지가 마지막 날에는 불구덩이 속에 누우셨다. 부지깽이를 든 불꾼이 아궁이 앞에서 소주병을 들고 몸을 흔들었다. 나는 불꽃이 덥석 관을 삼키고 육신을 사그라지게 하는 광경을 꼼짝 않고 지켜보았다. 1,000원짜리를 한 다발 쥐고 앉아서 불꾼의 부지깽이가 아버지를 휘휘 저을 때마다 그에게 몇 장씩 건넸다. 아버지가 화장하던 날, 이제 제가 큰 딸이니까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시체가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그 시체를 태우는 사람이 있어요. 화부라고 그러죠. 저는 불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분이 막 부지깽이로 시체를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데 불을 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막 저어주면 빨리 탑니다. 근데 어른들이 시키더라고요. 저으면 뼈가 이렇게 막 뒤섞이니까 나중에 다 타고 나서 뼈가 그대로 나오는 게 좋다면서 막 저으려고 하면 나보고 1,000원짜리를 두세 장씩 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부지깽이 갖고 오면 내가 막 1,000원짜리를 한 세 장씩 뽑아가 주니까 그러면 젖지 않고 그분은 또 소주병을 들고 소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막 술이 취해가지고 그 시체를 태우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맨정신으로 남의 시신을 그렇게 태울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화장터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없고 아주 이렇게, 현대식으로 돼 있어서 깔끔하게, 이렇게 육신을 태우고 나중에 뼈만,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길은 그런 긴 글 중에 한 단락인데요. 그래서 자신의 춤을 추어라 하는 부분에서 여기는 누가 춤을 추고 있습니까? 그렇죠. 시체를 태우는 불꾼이 춤을 추고 있어요. 그래서 한 5시간 태웠는데 제 기억에 5시간 내내 술이 취해가지고 앞에서 그냥 몸을 흔드는데 그게 그 불꾼의 춤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아버지에 대한 글을 저는 몇 편 쓴 것 같습니다. 썼을 때 이런 글을 썼어요.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 12쪽에 계속 가거라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예, 12쪽을 한번 볼게요. 우스꽝스러운 비옷을 입고 등교하는 아이가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 아이는 우산을 쓰고 학교에 가본 일이 기억이 없다. 1시간 벌판길을 걸어다닌 통학길이었으나 장마철에도 우산을 들지 못했다. 실제 그랬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1시간을 걸어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비가 오면 제가 어릴 때는 우산이 별로 없었어요. 우산이 없었는데 우산을 쓰면 그냥 벌판에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우산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비를 맞고 가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요소 비료 푸대를 가지고 밑에 치마 같은 거 하나 고무줄 넣어가지고 또 위에 뭐 이렇게 윗도리 비슷한 거 하나 그리고 머리에 뭘 하나 쓰고 이렇게 학교를 갑니다.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도시 저기 읍내 애들은 그 당시 그래도 우산도 쓰고 뭐 잘 사는 집 아이는 우의도 있고 이렇게 왔는데 시골 저는 동생과 저는 그냥 비료 포대를 가지고 만들어주는 그걸 쓰고 가는데 아버지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걸 아니요 소리를 못하고 그냥 예 하고 쓰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산이 흔치 않은 시절 탓도 있지만 흔실하지 못한 우산이 작은 아이의 손에 견디기 어려운 까닭이 더 컸다. 집에 우산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다. 녹물이던 검정 나일론 우산과 대나무 마디가 잡히던 푸른 비닐 우산도 기억한다. 하지만 그 우산들은 아버지의 중절 모자를 받쳐주거나 어머니의 양단 한복을 감싸주는 역할을 할 뿐 아이의 손에까지 건너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요소 비료 포대로 우유를 만들어 주었다. 직사각형의 포대사루 위에 단을 만들고 금중 고무줄을 끼워 마치 비닐 도롱이를 연상시켰다. 비가 오는 날이면 아버지표 자루 우위를 입고 비닐 모자를 푹 눌렀어야만 했다. 그리고 너부죽이 고개를 숙이고 내키지 않은 걸음을 옮겼다. 아이는 몇 걸음 딛다가 뒤돌아보고 또 뒤를 돌아보고 반복하였다. 아버지는 연신 손사래를 쳤다. 아이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버지는 묵묵히 서 있었다. 그 모습은 하나의 준엄한 목소리였다. 계속 가거라.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비닐을 쓰고 가면서 자꾸 뒤돌아봅니다. 왜? 아버지가 안 보이면 싹 벗어서 어디 그 집꼭대기 속에 넣어놓고 가려고요. 부끄러우니까. 근데 자꾸 뒤를 돌아봐도 아버지는 비를 맞고 그대로 저를 보고 이렇게 손짓만 하는 거죠. 가라, 계속 가라, 이렇게. 그래서 돌아보다가 정말 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기 때문에 위를 벗지 못하고 시내 정도 가서 그걸 벗어서 우겨서 가방 속에 넣고 갔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 아버지 하면 그냥 지팡이를 짚고 그냥 비를 철철 맞고 계속 가거라는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손짓하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하다가 우리가 하기 싫고 게으름도 피우고 싶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면 아버지가 저 멀리서 손짓으로 이렇게 계속 가거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두고 싶다 하다가도 아버지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계셨다면 계속 가거라 이렇게 손짓하시겠지. 그래 계속 하자 이렇게 제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짧은 글로 이렇게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죠. 정일근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술집을 했다고 그럽니다. 술집을 했는데 맨날 유행가를 술집에서 뭐 낙동강 이런 거 부르고 맨날 선마을 선생님 부르고 유행가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정일근 시인은 시를 쓴 것은 그때 유행가 노래를 부르면서 또 유행가 손님들의 유행가를 따라 배우면서 가사를 외우고 장난감 아코디언으로 멜로디도 쳐보면서 그래서 시인이 됐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요 화면에 영화관에서 미워도 다시 한번 가슴 아프게 같은 영화를 보면서 주제가를 배웠고 쇼 공연에서도 늘 이미자 노래를 함께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슬픈 유행가가 내 마음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유행가 가사 같은 시를 쓰기 시작했다 해서 정일근 시인이 유행가도 시인을 만든다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게 된 계기가요. 아주 소질이 있어서 썼다기보다는 이런 정일근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에 이런 환경이
자기를 글쓰게 만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 돌아가신 그 슬픔, 그런 감성이 있어서 저를 글을 쓰게 했고 국문학 공부를 하게 했고 책을 읽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쉬었다가 또 계속하겠습니다. 예, 10분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앞 시간에 정일근 시인의 예, 정일근 시인의 우리가 시를 산문을 가지고 했죠. 예, 이번 시간에는 아버지, 정일근 시인의 아버지라는 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정일근 시인은요, 진해가 고향이고 마산에서 지금 이렇게 마산 경남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예, 정일근 시인은 자기가 시인이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아까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유행가도 시인을 만든다 하는 말을 했죠. 예, 그런 것처럼 이분은요 슬픔도 시인을 만든다. 첫사랑도 시인을 만든다. 이별도 시인을 만든다. 길도 시인을 만든다. 펜혹도 시인을 만든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꺼져가지고. 펜혹이 뭐냐 하면, 연필을 질 때 이렇게 혹이 생긴 것, 볼펜혹. 여기 펜혹이라 하는데, 그만큼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쭉쭉 많이, 하신 분들은 또, 글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작가가 되기 쉽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정일근 시인이 쓴 이 슬픔의 시인을 만든다 중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재 우리가 12쪽에 있어요. 교재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쪽 중간에 2번. 예, 정일근의 아버지. 나를 시인으로 만든 것은 슬픔이었다. 그 슬픔에 힘입어 처음 시인이 돼야겠다는 꿈을 가진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그 전해 4월 벚꽃의 도시 진해에서 나는 아비 없는 자식이 되었다. 아버지가 없는 빈자리에 제일 먼저 슬픔이 찾아왔다. 아버지의 생몰연대는 길이에서 끝이 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초등학교 때 시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전해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날 아버지는 당신의 오토바이에 어머니를 태워 마산에 있는 친척 댁에 다녀오시는 길이었는데 길 위에서 택시가 아버지의 생을 덮치고 뺑소니 쳐버렸다. 의식불명이 되어 안방으로 돌아오신 아버지는 고통스럽게 숨을 쉬고 계셨지만 군의관이었던 아버지 친구는 단호하게 사망 진단을 내렸다. 사인은 뇌진탕. 마산에서 진해로 출발하며 아버지는 자신의 헬멧을 어머니에게 씌워주셨다. 그 헬멧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운명은 바뀌었다. 두 분 다 허공으로 솟구쳤다 도로 위로 내동댕이 쳤지만 아버지의 헬멧이 어머니를 구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했다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헬멧이 어머니를 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베푼 마지막 사랑이었다. 예, 아버지가 자신은 그때는 둘 다 헬멧을 써야 되는데 두 분이 헬멧을 쓰지 않고요. 하나뿐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의 부재만이 나를 슬프게 만든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가 떠난 자리에 뭐도 왔다? 가난도 찾아왔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래도 일을 하셔서 돈을 벌었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빚 갚으러 오는 사람보다 빚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아 아버지의 재산은 소위 빚잔치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TV도 사라지고 집도 사라지고 할아버지의 농가 밭도 사라졌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모는 남루한 7평 반호의 양철 지붕 아래로 숨어들었고 어머니는 연탄 부뚜막에 나와 여동생을 재우며 밤늦게까지 술을 팔았다. 이제 어머니가 술 장사를 하신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TV를 보는 시간, 나는 뭘 했다? 술을 날랐다. 친구들이 고급 양장의 동화책을 읽던 시간, 나는 뭐 했다고요? 안주를 날랐다. 우리 반 고 계집애가 피아노를 치던 시간, 그 부잣집 친구가 계집애가 피아노를 치던 시간, 나는 손님들이 술자리에서 부르던 이미자, 배호, 나훈아의 슬픈 유행가나 군인들의 군가를 배웠다. 아버지가 없다는 슬픔이 나를 눈물 많은 아이로 만들었고, 그 눈물이 나를 세상에 대해 조숙하게 철신하게 만들었다. 예, 아주 철이 일찍 들게 만드는 거죠. 그 시절 내가 친구들보다 뛰어난 것은 도박과 교과서에 나오는 시나 시조 외우기였다. 그러니까 다른 공부는 뭐 별로 뭐 할 시간도 없었고 자신도 없었고 했는데 단지 뭡니까? 술집에서는 그 화투판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깨너머로 그 화투장에 헤아리는 걸 보죠. 그래서 도박을 자기는 친구들보다 더 잘하고, 그리고 이제 시나 뭐 시조는 아마 유행가를 따라 부르고 했기 때문에 그 감성이 이렇게 깃들어 있어가지고 다른 것보다는 시나 시조가 아마 더 마음에 와닿았나 봐요. 그래서 시나 시조 외우기는 잘했답니다. 두 장의 화투 끝발로 승자를 가리는 도박으로, 예, 뭐 흔히 뭐 도리짚고 땡이라는 도박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의 돈을 따면 도박은 잘했으니까, 예, 만화방에 하루 종일 처박혀 있거나, 그러니까 책을 읽고 그것도 재밌는 그런 만화책 같은 거 읽는 거는 딱 이제 자기한테 와닿은 거죠. 중국집에서 짜장면이나 군만두를 사 먹기도 했다. 이 말은 정상적인 학교 생활과 정상적인 학생들의 일과가 아니었죠.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생활이 뭐 자기를 뭐 공부해라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크게 없었고요. 또 집에 가면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꾀를 부리기도 한 거죠. 그리고 나는 시나 시조를 잘 배운다는 이유 하나로 담임 선생님께 의해 문해반으로 보내줬다. 자기 스스로 뭐 글짓기 하겠다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너는 시를 잘 외우니까 문해반에 가 해가 보낸 거죠. 어쩌면 그것이 탁월한 선택이 되어준 거고, 그때 스승님이 자기 진로를 바꿔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면서 누가 한마디 해준 거 가지고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한마디 칭찬 듣고 나서 그게 힘이 돼서 내가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나에게 누가 아주 나를 기를 죽이는 말 한마디 하며 내가 진짜로 그런 줄 알고 몇십 년 동안 착각하면서 내 자신을 자각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른이라면 좀 괜찮은 어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되고요. 또 물론 또 우리보다 더 어른이 나에게 또 힘을 잃는 말을 해주더라도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죠. 아니니까 저분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하는데 문해반 선생님이 문해반에 가라 한 거예요. 근데 가서 뜻밖에도 경남도대에 참가할 진해시 대표를 뽑는 100일장에서 나는 뭘 했다? 장원을 했다. 거기서 1등을 한 겁니다. 1등을. 예. 산이란 제목이었다. 고백하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나는 개근상 외에 처음 상이라는 것을 받은 것이다. 그래도 개근상을 받았네요. 저는 한 번도 개근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우리는 장마철이 되면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집에 물이 들기 때문에 학교를 가지를 막 못하고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받은 상이 글짓기 상인 거예요. 어려운 형편에 월부로 안데르센 동화 전집까지 사주시며 기뻐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나는 시인이 되고 싶었다. 아, 이게 효도하는 길인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시인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시인이 되어 30 초반에 홀로 되어 남매를 키우는 슬픈 어머니의 삶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다. 시인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내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아니에요. 내가 상을 받아오니까. 글 써서 상을 받아오니까 엄마가 기뻐하니까 아 내가 시인에 대해서 글 쓰고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 기뻐하겠구나 돼서 엄마 기뻐해주기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시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밉죠? 반대로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놔두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미워했다. 아버지의 부재로 우리 가족이 해체됐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부재로 엄마는 일터, 예, 엄마는 일하고 나는 내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우리는 단란한 가정이 못 되고요. 각자 바쁜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내 시 속에 등장하는 것을 금기했다.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절대로 안 쓸 거야. 아버지는 우리를 힘들게 한 장본인이야. 그래서 나는 내 시에서 아버지 등장은 시키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아 라고 생각했죠. 나는 아버지는 그때 내 손등에 났던 사마귀처럼 감추고 싶은 상처였다. 이제 이런 게 어떻게 이제 글서는 이제 문학적인 어떤 표현입니다. 아버지는 그냥 미웠다가 아니고 미운 것을 아버지를 어떤 대상과 비유를 딱 했습니까? 예, 사마귀, 손등에 난 사마귀 감추고 싶잖아요. 예, 나는 왜 그래 사마귀 같은 그런 게 많이 났을까요? 예, 저도 손등에 사마귀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예, 손톱깎이로 막 조금 자르면 피가 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순간에 사마귀가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마귀 있으면 예, 손을 보이면 너무 흉하니까 그걸 감추고 싶었는데 이런 표현들 내가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남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나의 치부가 있어요. 예, 저도 지금에서야 뭐 제 20살 때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는 소녀 가장이 되어서 남동생 공부를 시키고 제 스스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어렵게 자랐어요라고 여러분 앞에서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어, 20, 30대까지는 남한테 말을 못했습니다. 20대 때는 슬퍼서 말을 못했고요. 30대는 그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부끄러웠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어, 그냥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근데 아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정호성 선생님의 산산조각이란 시처럼 내 뭐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어느 순간에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도 부족하고 모자라는 점이 너무너무 많죠. 예, 그렇지만 내가 뭐 말을 안 할 때는 있지만 그걸 거짓말을 하거나 억지로 뭐 이렇게 부풀려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게 제가 글을 쓰면서 좀 당당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아마 초기에는 아버지 얘기하는 거는 사마귀, 손등에 났던 사마귀처럼 감추고 싶은 상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인이 되어서도 그 상처가 시의 소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죠. 그래서 시인은 자기는 아름답고 예쁘고 그냥 그런 것만 긍정적인 것만 써야겠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들 글 쓰다 보면요. 내 속에 살고 있는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누가 살고 있어요. 슬픈 악어가 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상처받은 용이 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꼬리 잘린 도마뱀이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들이 모두 무엇입니까? 나의 상처거든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각자의 상처가 크고 작고 그게 차이가 날 뿐이지 각자 상처가 있어요. 크고 작다라는 것도 주관적입니다. 다른 사람 상처보다 내 상처가 더 커 보이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내 상처보다 자기 상처가 더 커요.
그래서 각자 모두 다 우리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거를 갖다가 견뎌내고 이겨내고 받아들이는 게 더 이렇게 우리가 시간도 줄이고 내가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상처를 안 쓰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나도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서 내 시가 아버지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결국 정일근 씨도 시를 쓰다 보면 그때의 상처가 깊어져서 시를 쓰면서 상처를 터뜨리고 상처의 껍질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는 글을 쓰면서 자기를 치유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가 미워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너무 일찍 길이에서 끝나버린 아버지의 생이었다.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아버지가 너무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그 아버지의 죽음이 아버지의 죽음을 미워했다는 거죠. 아버지란 사람을 미워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글을 쓰면서 자기가 깨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화해를 합니다. 뭘로? 글로써. 나는 시로서 아버지와 화해를 시도하며 자, 시를 쓴 겁니다. 아버지라는 시를 쓰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아버지의 달걀 속에서 내가 태어나고, 맞죠? 아버지라는, 이 아버지란 어떤 기억, 아버지의 생 속에서, 아버지의 몸 속에서 내가 태어났잖아요. 아버지의 몸에서 내가 태어나고, 내 달걀 속에서 아버지가 태어난다. 내 달걀은 뭡니까? 나의 글, 나의 시, 내 글 속에서 다시 아버지는 그때 벚꽃길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내가 다시 아버지를 부활시킵니다. 내 글로써 아버지의 기억, 나의 기억을 그리고 화해를 하고요. 그 기억과 기억을 손을 잡게 만듭니다. 아버지랑 큰 슬픔이 나를 시인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것도 글로써 우리가 기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글을 쓰면.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걸 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 글 쓸 때는 진짜 쓰고 싶은 거는 내가 글이 그래도 조금 잘 될 때 쓰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걸 쓰기 위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편의 명작을 쓰기 위해서 수십 편, 수백 편의 습작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글 쓰는데 글다운 글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마음에 드는 글이 내 생애에 한 편만 나오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인이든 소설가든 산문가든 누가 기억을 해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저를 이렇게 길가에서 만났다고 합시다. 그럼 어머 김정아 선생님 아니세요? 이렇게 불러줘도 반갑겠지만 제가 쓴 글을 어떤 걸 읽고 어머 가자미 쓰신 분 아니에요? 또는 어머 하얀 낙타 쓰신 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 글의 제목을 이렇게 불러주면 그때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기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술가들, 작가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저번 해에 시를 쓰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집에서 일기만 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한 편의 시든 수필이든 한 편을 써서 발표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네가 쓴 그 글, 내가 너무 감동적이었어. 나는 그 글을 읽고 너를 이해했어. 그런 걸 또 한 편 더 써봐라고 나를 기억해주면요. 아주 그게 잊지 못할 그 감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일근 시인은 그런 슬픔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문해반으로 보내줬던 그런 또 계기가 되어서 그래서 글을 썼는데 미워했던 아버지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고 나의 글에서 다시 아버지를 탄생시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쩌면은 죽은 거 또는 산 거, 삶과 죽음은 돌고 돌고 돌아서 어쩌면 같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교재를 만들 즈음이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아버지가 20살에 돌아갔지만 이복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언니 오빠들이 있습니다. 제 이복 오빠께서 이 교재를 만들 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저 이복 오빠 같은 경우 휠체어에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의 이렇게 반신불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때 썼던 글이 내일, 내일 돌아가실 예정입니다 하는 글을 썼어요. 국제신문에,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칼럼으로. 예. 그게 이제, 병원에서, 오빠가 그렇게 해가지고 한쪽 뇌가 이렇게 한 40년 전에 이렇게 터져서 반쪽이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또다시 반쪽 뇌가 터져서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병원에서 내일 돌아가실 예정입니다 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일 돌아가실 예정입니다. 어떻게 그런 표현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뇌사 상태가 되면 2번 판정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한 번 판정을 받고요. 뇌사가 되면 6시간 뒤에 다시 뇌사로 판정을 받으면 그 뇌사위원회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망 판정 이런 걸 뇌사 판정을 내리고 산소호흡기를 떼고 사망 판정을 내리고 이런 과정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뭐 내일 정도 되면 돌아가신다고 했던 말을 중간에 이제 전달하시는 분이 제한테 전화로 내일 돌아가실 예정이랍니다. 이렇게 전달해서 제가 그 오빠에 대해서 쓴 글이 또 아픔의 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내가 옛날부터만 생각해서 이걸 써야지 하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삘이 온다라든지 충격, 그죠? 예, 어떤 충격으로서, 이것을 내가 잊어버리기 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걸 한 편 써야겠다 하고 우리는 일기를 쓰는 사람은 그날 저녁에 쓰겠죠. 그렇지만 일기를 안 쓰면 이렇게 우리가 수필로서, 산문으로서 써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쪽 끝도 한번 볼까요? 14쪽에 보면요. 한승원 선생님이 한겨울에 신건지 국만 마시던 여자라는 글을 썼습니다. 자, 한승원 선생님은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제 화면에 보여주는 왼쪽에 있는 연세 드신 분. 예. 오른쪽에 보면 이분이 사는 집입니다. 제가 갔다 왔는데요. 한자로 여기 현판을 뭐라고 써놨습니까? 해산토굴이라고 써놓았죠. 자기가 여기서 글을 쓰고 또 뭐 사는 곳입니다. 지금 사는 곳인데 토굴, 해산은 자기 호입니다. 한성원 선생님 호고 토굴이라는 것은 우리가 토굴은 뭐 굴 같은 걸 말하는데 자기 집을 뭐 조그마한 집이라고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성원 선생님 뭐 이렇게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수필도 쓰고 뭐 하는데 이분은 뭐 소설도 많이 쓰는데 그렇게 유명한 소설을 보다는 우리가 아는 건 하나 있어요. 아재 바라아재 하는 그 소설은 좀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옛날에 강수연이가 주연했습니다. 강수연 배우는 돌아가셨죠. 작년인가? 예. 이 한성원 소설가는 요즘 이분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 이분의 딸이죠. 한강 소설가입니다. 채식주의자란 책을 썼어요. 맨부커상이라는 상을 몇 년 전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딸이 요즘 더 유명해졌고요. 그러나 이제 한승훈 소설가는 요 집에서 자기 벽에 한자로 이렇게 광기, 미칠 광자죠. 기운 기자, 이렇게 광기라는 말을 써서 벽에 붙여놓고 지낸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태해졌을 때, 예,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 이 광기, 미친다는 뜻이죠. 이게 광기를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이란 말이에요. 열정. 저 사람 광기가 없다면 어떻게 저렇게 1년 동안 책을 뭐 이렇게 2권이나 썼을까? 하루아침에 저 20장을 어떻게 썼을까? 저거는 미치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수 없어. 이런 말을 하죠. 흔히 우리가
불광불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죠? 한자로 사자성어로 불광불급. 안일불자고요. 광은 미칠 광입니다. 미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안일불, 다다를 수 없다. 그렇게 미치지 않으면 내가 저 목표까지 다다를 수 없다. 예, 그래서 이제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앞에 미친다는 것은 crazy, 미친다는 거고, 뒤에 미친다는 것은 다다른다는 뜻이거든요.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 광기하고 같아요. 영어로서는 열정, passion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저 생각에는 이분 소설하고 시보다 산문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 좋은 산문을 많이 이렇게 키핑해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이렇게 어쩌다 하나씩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요. 이분 그래서 뭐냐 하면 한겨울에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에 14쪽에 원문이 있으니까 한겨울에 신건지국만 마시던 여자인데 신건지국이 무엇일까요? 신건지국. 신건지국은 이게 전라도 사투리인데 우리 말로 하면 동치미랍니다. 동치미. 자, 그래서 한겨울에 신건지국만 마시던 여자가 누구인지 이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쪽 볼게요. 자, 한겨울이었다. 나는 중학생이었다. 그 여자는 긴 보따리를 머리에 인 채 나를 데리고 시장에 나갔다. 그 여자가 누굴까요? 하늘에는 시끄러운 구름장이 덮여 있었다. 구름장이래. 구름이 아주 시커멓게 이렇게 두껍게 있는 걸 구름장. 그래서 여러분께 내 사전 노트를 만들면 좋다고 했죠. 단어 노트. 그래서 내가 오늘 처음 알았던 단어, 구름장 이런 것도 있잖아요. 찾아가 적어 놓으시고 하면 좋아요. 금방 한박꽃 송이 같은 눈이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 여자는 긴 보따리를 시장 바닥에 폈다. 김은 비나 눈을 맞기라도 하면 버리게 되는 것이었다. 악천후가 예상되던 그날도 그 여자는 나를 앞세운 채 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시장에 나가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절박했다. 그날로 내 손에다가 두 중학생의 등록금을 쥐어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악천후가 예상되는 날에는 김값이 무르게 마련이다. 값이 안 나간다는 뜻이겠죠? 파장이 되어가면서 이제 장이 파하다 끝나게 되어가면서 그 여자는 김을 사려고 기웃거리는 상인의 소매를 잡아 끌며 통사정을 했다.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우리는 그 여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한성원의 누구? 어머니. 우리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중학생이었다. 어머니는 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이렇게 쓰지 않고요. 그 여자는 하고 3인칭 시점으로 적었습니다. 우리 수필은요. 보통 1인칭 시점으로 대부분 적습니다. 나는 나를 기준으로 하죠. 나의 엄마는, 아버지는, 동생은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소설의 기법을 빌려와서 2인칭, 3인칭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3인칭으로 하면 그 여자는 그러니까 나만 빼고 그 여자만 3인칭으로 적었죠. 예, 나의 입장에서 그 여자는 이렇게 3인칭으로 그는 중학생이었다. 이래서 완전 3인칭이고, 그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이런 도입도 한다는 것을 아마, 산문에서 처음 보셨을 거예요. 잘 없거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상인들은 냉담했다. 통사정을 할수록 매정스럽게 김값을 훑어내렸다. 김값을 내렸던 거죠. 가까스로 김을 넘겼을 때 눈송이들이 흘러내렸다. 이제 어머니가 김 장사를 했는데 싼 가격으로 김을 오늘 팔은 겁니다. 왜? 아들 둘이 뭐 하려고? 등록금 되려고. 그 여자는 나한테 등록금과 용돈 몇 푼을 챙겨주고 시장 밖으로 나섰다. 버스 뜰 시간이 아직은 멀었다. 돼지고기국을 한 그릇 사 먹이려고 했더니 돈이 부족해서 안 되겠다. 뜨끈뜨끈한 팥죽이나 한 그릇 먹고 가거라. 그동안 추워서 많이 떨었지야. 그 여자는 팥죽 가게로 나를 데리고 들어갔다. 아무래도 돼지국밥보다 팥죽이 조금 쌌겠죠. 팥죽소 뚜껑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다. 속옷을 두둑하게 입은 팥죽 장수 아주머니가 팥죽
퍼줄 채비를 하면서 그 여자와 나를 번갈아 살폈다. 팥죽 드릴까라우? 한 그릇만 주시오. 예, 우동 한 그릇도 아니고, 그죠? 약간 우동 한 그릇 생각나죠? 예, 세 명이 가서 우동 한 그릇 시켜 먹었던 동화 얘기. 예. 자, 어머니와 가서 팥죽 장사는 두 그릇 팔 생각했는데 한 그릇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팥죽 장사는 한 그릇만 달라는 그 여자의 말에 저기 실망을 한 채 팥죽 한 사발을 간이 탁자 위에 놓아 주었다. 그것은 나 혼자 먹기에도 간에 기별조차 가지 않을 듯 싶게 양이 적었다. 팥죽 장사는 숟가락 한 개와 입가심을 할 수 있는 신근지국 한 종지를 내주었다. 이때 이제 신근지국이 팥죽 약간 뜨거운 거 먹으니까 또 시원한 이렇게 이제 동치미를 같이 주는 거죠. 배고프겠다 얼른 먹어라. 따끈한 이놈 먹으면 속이 풀리겠다. 나는 그 여자의 뱃속이 비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엄마가 장사하면서 아직 밥도 안 먹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시장에 나오느라고 아침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밥 생각이 없다. 아침에 먹은 게 체했는지 어쨌는지 신건지국이나 한 모금 마실란다 하며 억지 트림을 해보였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랬죠. 예, 옛날에 기억납니까? 좀 연세 드신 분은 아마 기억나겠죠. 보리쌀하고 쌀 섞어서 밥을 지으면 아버지 밥, 쌀밥 주고요. 예, 그리고 남동생 밥, 쌀밥 줍니다. 그리고 섞어서 딸과 엄마는 보리밥 먹죠. 예, 그리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나는 오늘 뭐 많이 먹었어. 생각이 없다. 네 많이 먹어라 하고 자식들한테 다 주죠. 그것이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머니는 억지 트럼을 하면서 배고프니까 신건지국만 그냥 체했다고 한 모금 드시는 겁니다. 이때 이 철없는 한성원 이 중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팥죽 상수 아주머니에게 숟가락 한 개를 더 달라고 했고 어머니가 그 숟가락으로 신건지 국물을 한 번 더 마시며 아따 시원하다 하고 말했다. 근데 철이 들었는가 봐요. 그때 알았네요. 나는 가슴이 아파 팥죽을 먹을 수가 없었다. 그 여자가 신건지 국물을 마시는 것만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순간 그 여자가 나를 꾸짖었다. 너는 먹을 것을 보면 서둘게 달게 좀 먹어봐라. 맛있게 좀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여자는 어느 사이엔지 신건지국 한 종지를 다 마셔버렸다. 내가 입가심할 것이 없어진 것이다. 그 여자는 팥죽 장수 아주머니에게 신건지국 한 종지를 더 얻어내기 위하여 비굴한 목소리로 아쉬운 말을 했다. 한 사발을 마시고 다시 한 사발을 달라고 했다. 팥죽 장수 아주머니의 눈꼬리가 메스게 찢어졌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글 잘 쓰는 사람이죠. 아주머니가 화를 냈다. 이렇게 안 썼죠. 메스게 찢어졌다.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날씨까지 춥구만 웬걸 그렇게 마시는고 하고 강파르게 말을 하더니 좀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거죠. 노대접으로 신건지국을 받아가 그 여자 앞에 놓아주고 주었고 그 여자는 어색하게 웃었다. 부끄럽고 좀 미안하잖아요. 예. 나는 그날 팥죽 맛을 알 수 없었다. 뽀얀 눈보라 속에서 나와 그 여자는 헤어졌다. 뜨거운 팥죽 한 사발을 먹은 나는 버스에 올랐고 팥죽 장수 아주머니의 눈치 어린 신건지국만 마신 그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눈보라 속을 뚫고 신장로를 걸어갔다. 같이 버스 안 탔죠? 왜? 버스값 아끼려고요. 아들만 따뜻한 거 먹여서 태워 보낸 겁니다.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여자는 내 의식 한 자락 속에서 그렇게 그죠? 그 눈바라 속을 뚫고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아버지의, 혹은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그런 강렬한 인상 언제였던가요? 예.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글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기 15쪽에 중간에 박스에 내 인생에서 가장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글 써볼 수 있고요. 버팀목, 나를 지지해주고 나의 편이 돼주고 나를 도와주고 그때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까지 살 수 없었을 것 같은 분 혹은 내가 가장 잊지 못하는 사람 가장 인상 깊은 사람은 또 누구인가?
있죠. 예. 한 명을 또 올려서 그 이유, 또 그때 일화, 예. 그때 일화 이야기거든요. 이야기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카메라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영화를 찍겠다. 그럼 한 살부터 그 사람, 그 사람 60살이라면 60살까지 다 카메라 촬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재현 촬영을 한다 해도.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꼭 쓰고 싶은 부분, 그때 그분이 나에게 김밥을 사주었지. 김밥 사는 장면 카메라로 찍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김밥 먹는 장면 카메라로 찍으십시오. 이렇듯이 그 찍은 걸 가지고 글을 쓰십시오. 그러니까 한 몇 카트만 찍으면 되죠. 그것이 한 카트만 갖고 산문 그죠 한 편을 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두 장 찰칵찰칵 찍어가지고 이어 붙여서 쓸 수도 있고요. 많으면 한 5장도 찍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우리가 A4 용지 한 장이나 2장 안쪽에 글을 쓰면서 너무 많이 쓰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몇 장만 찍었다 생각하시고 머릿속으로 찍고 그 풍경을 가지고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글을 쓰시면 여러분들도 멋진 걸 한 편씩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쪽에 선빈이 한 개 더 볼게요. 이 글도 저는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분도 아는 분이거든요. 자, 이분이 글 쓴 거 아주 쉬워요. 자, 순빈이가 누구냐면 같은 아파트 사는 꼬마예요, 꼬마. 예, 그 꼬마에 대해서 쓴 거 볼게요. 15쪽. 출근길 승강기가 구청에서 멈추었다. 조그만 여자애가 엄마 손에 매달려 승강기에 탔다. 커다란 눈에 속눈썹이 길게 위로 솟고 얼굴은 자그마해 바비 인형을 연상시켰다. 참 예쁘게 생겼구나. 이름이 뭐니? 아이는 꽈배기처럼 꼬며 좀 부끄러우니까 내성적인 애들이 이렇게 하죠. 엄마 뒤로 돌아가더니 눈만 빼고 내밀었다. 아저씨가 물으시잖아. 대답해야지. 하니까 애가 아무 말 안 해요. 말 없음 표정. 다시 앉아 이분이 나이는 몇 살? 하니까 또 얘가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우리 애가 부끄러움이 많아요. 엄마가 대신 변명해 주었다. 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셔틀버스가 기다리는 정문 쪽으로 가며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다음번에 마주쳤을 때 안녕 하고 인사하며 또 물었다. 외면하며 이름도 나이도 말해주지 않았다. 나는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 권오훈 작가가요. 퇴직을 했는데 몇 살입니다. 은행에 계시다 퇴직을 했어요. 집중팔구 곤란 목소리로 쏘아붙일 것이다. 약간 좀 개구쟁이 같은 느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여자아이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대답을 안 하니 아저씨가 맞춰볼까? 네 이름 개똥이지? 맞지?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아이가 발칵하겠죠. 아니에요, 선생님이에요. 개똥인데 맞지? 이러면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개똥아 부를지도 모르니까 빨리 얘가 아니에요, 승빈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드디어 말문을 열은 거죠. 아, 승빈이구나. 얼굴처럼 이름도 예쁘네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데 다시 아이는 어떻습니까? 원래 성격처럼 다시 조용해진 겁니다. 만날 때마다 나만 일방적으로 인사를 하고 아이는 꿀먹은 벙어리같이 굴었다. 볼 때마다 예쁘고 귀엽게 생겼다고 아이 엄마에게 말했다. 여자에게 예쁘다는 인사는 노소를 막론하고 벽을 허무나 보았다. 숨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경계하지는 않는데 단지 말을 안 했어요. 여전히 딴전은 펴었다.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겨우 고개만 까닥했다. 선배님 안녕 하며 잘 있었니? 하면 그냥 옛날엔 가만히 있던 애가 숨던 애가 그냥 고개만 까딱 정도는 이제 한 거예요. 나는 아파트의 우리 라인 30세대 모든 주민과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다. 아마 15층에 양쪽에 딱딱 이렇게 있나 봅니다. 승강기를 타고 오르내리는 시간은 길어야 30여 초다. 눈인사만 하고 외면한 채 가기에 내게는 그 시간이 길다.
날씨 이야기라도 공통 화제를 만들어 대화를 나누려 애쓴다.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 아이들이 많지 않다. 어린이집 다니는 선빈이가 가장 어리고 2명의 초등생과 4~5명의 중고등학생이 있을 뿐이다. 나는 그 애들과도 알고 지낸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제 사는 주민들과 아이들 보면 안녕하세요, 안녕 하고 이분 계속 인사를 하니까 아내는 좀 싫어하는가 봐요. 그래서 아내는 시의원에 출마할 거냐면 실없이 말을 걸지 말라고 성화다. 어린 여자에게는 아동 성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며 극구 말린다. 나는 직장이 바뀌면서 출퇴근 시간이 달라졌다. 선빈이와는 시간이 맞지 않아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다. 수개월 동안이나 마주치는 일이 없었다. 엊그제는 집안일로 일찍 퇴근했다. 주차하고 걸어가는데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려서 지나가기 쉽게 옆으로 비켜섰다. 그동안 선빈이 못 받는 거예요. 차가 내 옆에 멈춰섰다. 차창이 열리더니 여자아이 얼굴 하나가 쏙 나왔다. 아마 이제 엄마하고 가다가 저기 아저씨 하면서 문 열어달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선빈이가 뭐라 합니까? 아저씨. 선빈이었다. 이름을 물어도 나이를 물어도 대답을 않던 그 애가 나를 불렀다. 얼굴에도 목소리도 반가움이 뭐처럼 묻어 있었다. 그렇죠. 이 글에서 가장 잘 쓴 단어예요. 백미예요. 반가움이 뭐처럼 묻어 있었다. 그렇죠? 애녀처럼 묻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가 하나 들어감으로 해서 이 글이 확 삽니다. 함께 승강기를 탔다. 순빈이는 9자 버튼을 누르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내쳐 12자 버튼까지 누르고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끝입니다. 선빈이는 몇 층에 산다? 9층. 나는 몇 층에 산다? 12층. 그래서 이렇게 이웃, 꼬마에 대해서도 글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양기자 선생님께서는 우리 동네 예술가 2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첫 번째 예술가가 누구냐 하면 누구겠습니까? 선생님들, 여러분들 사는 곳에 예술가 하면 누구 생각나죠? 없는데요. 화가도 없는데요. 작가도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모든 사람을 예술가로 보면 모두 다 예술가가 됩니다. 볼까요? 그이는 늘 흰 가운을 입고 있다. 그리고 여자다. 이 예술가 누군지 맞춰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여류 조각가를 상상할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 짐작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이가 빚어내는 작품도 일종의 조각이라면 조각일 수도 있다. 그이는 매일 아침 9시 일터로 나와서 저녁 9시가 되면 가운을 벗고 집으로 돌아간다. 일터에서의 그이는 다소 무뚝뚝하고 뻣뻣하다. 남하고 싱거운 소리를 나누는 일도 거의 없다. 잘 웃지도 않는다. 오히려 늘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 얼굴로 그이는 늘 일을 하고 있다. 무슨 일을 할까요? 그림? 조각? 예, 볼까요? 그이가 만드는 작품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므로 하기야 쉴 틈도 많지 않다. 묵묵히 일만 하고 있는 그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놀랐죠. 김밥 아줌마입니다. 세상에. 김밥 아줌마를 우리 동네 뭘로 봤다? 예술가. 예, 우리 동네 예술가로 본 거죠. 이렇게 그냥 제목이 김밥 아줌마가 아니고 우리 동네 사람들 중에서 예술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김밥 아줌마 볼게요. 그이가 만든 작품은 자연히 김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이의 김밥은 보통의 김밥과는 아주 다르다. 언제 먹어도 그이만이 낼 수 있는 담백하고 구수한 맛이 사람을 끌어당긴다. 그이의 김밥은 절대 맛을 속이지 않는다 하고
양기자 선생님의 우리 동네 예술가에서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한 분이 더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수필과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제가 가지고 온 텍스트 글들을 이렇게 나눴는데 아마 오늘 글들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쓰고 싶다 하는 사람을 떠올렸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던가요? 그래서 우리 동네 예술가처럼 내가 아는 저 사람이 진짜 예술을 해서 예술가가 아니고 예술을 하지 않지만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예술가 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나요? 그런 사람 글감으로 챙겨보십시오. 꽃밭을 가꾸는 사람도 예술가, 아니면 청소하시는 그분이 지나가면 반짝반짝 하잖아요. 예, 바닥도 반짝거리고, 예, 창문도 반짝거리고, 화장실도 반짝거리니까 또 우리 동네 풀빵 굽는 분, 예, 호떡 굽는 분, 다 예술가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고 내일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